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1944년 10월 7일 오후 1시 25분 수감자 번호 29236 필립 밀러는 제3화장터에 서서 4377번째 수송 열차를 처리한 직후였다. 그는 자신의 생존이 주변의 죽음보다 더 끔찍하다는 세 가지 기록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확히 89일 후 SSS는 특별동원 때 교대 규정에 따라 그를 처형할 것이다. 하지만 어제 본 행정 기록은 처형 날짜 그 자체보다 더 끔찍한 것을 드러내고 있었다. 오늘 아침 수송대에는 그의 슬로바키아 고향 사람들의 얼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SS 규정이 그에게 강요한 것은 단순히 침묵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 바닥 아래 그는 자신의 행동을 기록한 원고를 숨겨두었다. 그 행동들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설령 증언이 살아남는다 해도 가해자가 아닌 희생자들을 비난하는 데 이용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소더코만도 시스템은 효율적인 살인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목격자들의 육체를 제거하기 전에 그들의 인간성을 파괴하도록 고안된 것이었다. 그리고 SS는 이 파괴의 모든 단계를 관료적 정밀함으로 문서화했다. 어제 행정기록에서 밀러가 본 것은 처형 일정이 아니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SS가 소더코만도 시스템을 수십 년 후 심리학 문헌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기술될 원칙들을 이용해 설계했다는 사실이었다. 1944년 10월 6일 밀러는 제3화장실 사무실에서 SS 행정 문서를 정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수감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업무였다. 그가 발견한 것은 1944년 8월 12일자 SS 하우프트슈투름프 헤러 오토 몰이 서명한 작전 지침 488B였다. 이 지침은 단순히 학살 일정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심리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었다. 현재 야드 바셈 기록보관소에 소장된 회수 문서의 직접 인용문. 소더커만도 교대는 90에서 120일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증인 결집, 복종도를 낮추는 심리적 적응, 저항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형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학살 절차는 연내 일간의 전환 기간을 요구하며 이 기간 동안 기존 부대가 모든 작전 절차를 후임 부대에 훈련시킨다. 기존 부대의 최종 임무, 시스템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전 부대의 잔해를 처리한다. SS는 수감자들에게 후임자를 훈련시킨 후 그 후임자들이 자신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함으로써 특정 심리 상태를 유발한다고 계산했다. 그들은 이를 작전적 해리 (Operational Dissociation)라 명명했으며 오늘날 우리는 이를 외상성 분열 (Traumatic Fragmentation)이라 부른다. 이는 잔혹함을 위한 잔혹함이 아니었다. 응용 심리학이었다. SS는 수감자들이 붕괴되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기능할 수 있는지 연구했다. 그들은 90에서 120일까지 절망을 통한 복종을 최적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수감자들이 생존 희망을 포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심리적 적응이나 저항 조직화를 막기에 충분히 짧은 기간이었다. 그러나 소멸 일정은 단지 틀에 불과했다. 1945년 회수된 화장터 기록부에 기록된 1일 운영 프로토콜은 선별과 처형 사이에 발생한 정체성의 체계적 파괴를 드러낸다. 화장터 사무기록부 1944년 5월 15일자 항목 SS 언터샤프 히더엠터 스타크 서명 처리 효율성 4.2시간 내 2000개 단위 소더코만도 수능도 양호 참고 수감자 29236 밀러가 자신의 수송 출발지에서 온 다수 단위를 인식함 규정에 따라 작업적 냉정 유지, 언어 능력 보유를 권고함. 단위는 SS 용어로 인간을 지칭했다. 작전적 침착성은 밀러가 아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동안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유지 권고는 SS가 이러한 분리를 유지할 수 있는 수감자를 의도적으로 유지했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어 1960년 프랑크푸르트 재판에서 공개된 SS 내부 훈련 문서는 수용소 심리학자들의 조언을 드러낸다.
행동과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는 수감자들은 최적의 운영 효율성을 제공한다. 감정적 반응을 유지하는 자들은 제거해야 한다. SS는 수감자들에게 인간성을 기계화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감정적 연결을 유지하는 자들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노동자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생물학적 기능을 보존하면서 심리적 죽음을 설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밀러가 정교하게 유지해온 분리가 산산조각 났을 때, 즉 오늘 아침 수송대가 그가 억누르도록 훈련받은 인식을 마주하게 했을 때 벌어진 일로 이어진다. 1944년 5월 슬로바키아에서 온 수송대는 무작위가 아니었다. SS는 밀러의 고향 수송대를 제3화장터로 우회시킨 행위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인정을 금지하는 규정은 외과적 정밀도로 설계된 프로토콜의 첫 번째 층에 불과했다. 아우슈비츠에서 회수되어 1947년 아우슈비츠 재판 증거로 제출된 소더코만도 훈련 자료에는 특수분대 요원 운영 프로토콜이라는 23페이지 분량의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다. 제7절은 인식사건 관리를 다룬다. 독일어 문서직역, 소더코만도 요원이 도착한 부대 내에서 아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다음 프로토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기만서사를 일탈 없이 유지하라. 개인적 지식을 활용해 수능도를 높이되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고 공유된 경험을 언급해 신뢰를 구축하라. 처리 효율성 증진 시 신체 접촉 허용. 감정 표현 금지, 위반 시 해당 인원과 수용소 시스템 내 가족 단위, 즉시 해고, 사후 처리, 인식사건 관련 인원은 SS 의료 담당관에게 심리평가 및 잠재적 재배치를 위해 보고할 것. 이 항은 궁극적 잔혹성의 메커니즘이다. SS는 단순히 경고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만을 진전시키기 위해 개인적 관계를 무기화할 것을 요구했다. 밀러의 증언은 다른 손더코만도 생존자인 헨리크 타우버와 도브 파이시코비치에 의해 입증되었으며 1944년 5월 15일 수송을 법의학적 세부사항으로 묘사한다. 그는 노년 남성들을 이끄는 자신의 전직 라비하임 레보비츠를 알아보았다. SS 규정은 그에게 침묵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인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레보비츠 라비에게 슬로바키아어로 다가가 어린 시절 그가 부르던 애칭을 사용했고 공유된 공동체 기억을 언급하며 그들의 관계를 이용한 말로 안심시키면서 그를 가스실로 안내했다. 밀러의 1979년 증언은 그의 내적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다. 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세레드 출신의 필립 밀러로 이 남자를 알고 있었고 내 바르 미츠바 때 그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전 규정을 수행하는 수감자 29만 2336 소더코만도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 몸이 계속 기능하는 동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인식 절차는 가스실 문이 닫히면서 끝나지 않았다. SS가 다음으로 요구한 것은 현대 고문 기법을 예견할 정도로 심층적인 심리적 파괴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드러낸다. SS 건설 기록에서 발견되어 로버트 얀반 펠트가 2002년 법의학적 연구에서 분석한 화장터 설계 사양서는 강화 유리 구멍이 가스 분배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조건화를 위한 관측소였음을 보여준다. SS 훈련 매뉴얼 제12장 관찰 프로토콜. 자이클론 B 투입 후 지정된 관찰구를 통해 담당 소더코만도 요원이 시각적 관찰을 유지한다. SS 감독관은 다음을 기록한다. 움직임 정지까지 소요시간, 요원의 감정적 반응, 복종지표. 감정적 붕괴 징후를 보이는 요원은 가속화된 처분 대상으로 표시된다. 최적의 요원은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관찰한다. 밀러는 츠킬론 B가 투입된 후 엿보기 구멍을 통해 라비 레보비츠와 다른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SS 하사관 슈타르크가 스톱워치와 클립보드를 들고 그의 뒤에 서서 기록하였다. 움직임 정지까지 소요시간 18분, 수감자 2만 9236, 감정적 반응 없음, 기능적 해리 상태 유지, 분류, 최적 수능. 그러나 인식 프로토콜에는 최종 단계가 존재했다. SS가
최적 수능을 유지한 수감자들에게 특별히 시행한 단계였다. 환기 작업 후 밀러는 이 특별 수송대의 측과 분대에 배정되었다. 그는 랍비 레보비츠 시신에서 금리를 발치해야 했다. SS는 수감자들에게 아는 사람의 시신을 물리적으로 훼손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심리를 파괴해 이후 수송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각 인식 사건은 수감자들이 더 완전하게 해리하도록 훈련시켰다. 이것이 잘멘 그라도프스키, 라이브 랑푸스 등이 SS의 만행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강요당해 저지른 행위까지 기록하기 시작한 이유다. 그들은 이 증언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세상이 이를 강요가 아닌 협력의 증거로 읽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록했다. 밀러와 다른 이들이 1943년부터 1944년 사이에 화장실 바닥 아래에 묻은 것은 SS에게만 숨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역사 그 자체로부터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SS가 이미 무기화한 인간 심리학의 한 측면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공모, 심지어 강요된 공모조차도 죄책으로 판단될 것이라는 점을 1945년부터 1980년 사이 비르케나우 화장터 근처 발굴 작업 중 5개의 금속 용기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생존을 포기한 소더코만도 대원들이 이디시어, 히브리어, 폴란드어로 쓴 원고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기록하기로 선택한 내용과 그 방식은 그들의 가장 깊은 공포를 드러낸다. 1945년 발견된 잘멘 그라도프스키의 원고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이 글을 쓰는 나는 이를 발견한 이들이 나를 비난할 것임을 안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한 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한 일까지 기록한다. 나는 새로 도착한 이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시체를 어떻게 치웠는지, 죽은 자들의 입에서 금을 어떻게 빼냈는지 상세히 기술한다. 그라도프스키는 81쪽을 썼다. 그는 1944년 9월 6일 그 원고를 땅에 묻었다. 1944년 10월 7일 그는 소더코만도 봉기 중 살해당했다. 그의 원고는 1945년에 발견되었으나 2017년이 되어서야 전편이 출판되었다. 홀로코스트 학자들조차 희생자들의 강제 참여를 기록한 증언을 어떻게 제시해야 할지 고민했기 때문이다. 1962년 회수된 라이브 랑푸스의 원고는 소더코만도가 자신들의 행동을 왜 그토록 법의학적 정밀함으로 기록했는지, 그리고 이 기록이 왜 그 체제의 궁극적 심리적 고문을 상징하는지 밝혀준다. 랑푸스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SS가 저지른 일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공모를 기록한다. 그들은 우리를 우리 자신의 파멸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침묵하면 진실은 우리와 함께 죽는다.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에게 강요한 모든 일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그것을 묻어둔다. 발견하는 이가 행동과 선택, 생존과 협력, 칼을 쥐도록 강요당하는 것과 그것을 휘두르기로 선택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기를 바라며, 랑푸스는 우리가 거절하지 않은 이유라는 14페이지 분량의 섹션을 포함시켰다이는 소더코만도 존재의 불가능한 계산에 대한 철학적 실용적 분석이다. 그는 거부가 의미하는 바를 기록했다. 즉각적인 처형,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수용소에 있는 가족 구성원까지도. 동일한 선택을 마주하게 될 다른 수감자로의 교체. 학살의 감소 없음, 시스템은 계속될 것이다. 증언 가능성의 상실. 그는 이렇게 썼다. 그들은 시스템을 설계하여 거부가 증언 없이 우리의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했다. 생존은 이 지옥 속에서도 증언의 가능성을 보존한다. 이는 정당화가 아니다. 설명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이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 이를 기록한다. 이 원고들은 또 다른 것을 기록한다. SS가 이 심리적 파괴를 과학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사용한 체계적인 방법론이다. 이는 소더코만도 체계를 나치 무기고에서 가장 정교한 심리적 무기로 만든 조직 구조로 이어진다. SS는 소더코만도 체계를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하지 않았다. 그들은 산업심리학,
군사적 조건화 연구, 그리고 내부 문서에서 응용 비인간화 방법론이라 명명한 원칙들을 활용해 이를 설계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단계를 문서화했다. SS 행정기록 보관소에서 발견되어 다누타 체흐의 1990년작 아우슈비츠 연대기에 수록된 화장터 조직도는 분업이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분열을 위한 것임을 드러낸다. 1단계 타르실 속 기만반 샤워실이라는 허위 설명을 유지하고 비누와 수건을 배포하며 여러 언어로 차분히 말함으로써 거짓 안심을 통해 신뢰를 조성했다. 2단계 가스실 내처형 관찰반 살해 과정 중 구멍을 통해 관찰하고 움직임 중단 시점을 기록하며 SS의 효율성 지표를 보고했다. 3단계 환기 후 시체 처리 물 호스와 갈고리로 시체를 제거 사후에 붙어있는 시체 분리 처리 구역으로 운반 4단계 치과반의 경제적 추출 금리와 충전물 추출 화장로별 금 무게 측정 및 기록 SS 행정부에 11 회계 제출 5단계 화장반에 의한 처리 최적 온도에서 화로를 가동 지속적인 처리 유지 연소 효율 기록 6단계 재처리를 통한 증거 소멸 잔여뼈 조각 분쇄 연못과 강의 재살포 물리적 증거 제거 그러나 이 구조는 정적이지 않았다. 프랑크푸르트 재판 당시 회수된 SS 내부 메모는 순환 체계의 심리적 원리를 드러낸다. 1944년 7월 23일자 아우슈비츠 수용소 심리학자 한스 비렐름 코에니히 박사가 루돌프 호스 소장에게 보낸 내부 SS 메모 특별 작업대 손더 코만도의 심리적 악화 패턴 분석 결과 단일 기능 시신 수습만 담당에 배속된 인원은 정서적 붕괴, 자살 시도, 업무 불이행으로 특징 지어지는 가속화된 정신적 붕괴를 경험한다. 권고사항 모든 기능 단계에 걸쳐 48시간 교대제를 시행하라. 근거 심리적 부담을 여러 행동에 분산시키면 집중된 트라우마 반응을 방지하면서 포괄적 공모를 보장해 저항 가능성을 감소시킨다. 모든 단계에 참여하는 인원은 강화된 해리 현상과 감소된 붕괴 사례를 보인다. SS는 수감자가 시체 수습만 담당할 경우 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 자신을 참여자가 아닌 강제 노동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만, 감시, 추출, 처분까지 수행할 경우 포괄적 공모가 인지 부조화를 유발하여 생존 메커니즘으로서의 해리 상태를 강요했다. 이것이 밀러의 증언에서 이틀마다 다른 분대로 순환 배치되었다고 기술된 이유다. SS는 임의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작전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심리적 파괴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된 응용 심리학을 실행한 것이다. 1944년 8월 SS 효율성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한다. 교대 프로토콜 시행으로 자살 시도가 34% 감소했으며 처리 효율은 12% 증가했다. 포괄적 참여는 지속적 작전을 위한 최적의 해리 상태를 창출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SS가 예상하지 못한 취약점이 존재했다. 이 취약점은 전체 작전을 거의 무너뜨릴 뻔했으며 수감자들의 저항 능력과 그에 대한 SS의 궁극적 대응을 동시에 드러냈다. 1944년 10월 7일 소더코만도는 SS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성취했다. 여러 화장로를 동시에 무장 저항으로 장악한 것이다. 이후 6시간 동안 벌어진 사건은 시스템의 취약성과 함께 SS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을 강요할 수 있음을 최종적으로 입증했다. 저항 네트워크는 3개월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자르멘 그라도프스키를 비롯한 수감자들이 기획을 문서화했다. 이 문서들은 후에 회수되었다. 그러나 SS의 완전한 감시 아래 그들이 어떻게 소통했는지는 조직의 정교함을 보여준다. 회수된 메모는 종이 조각에 암호로 작성되어 옷 속에 숨겨졌으며 다음과 같은 계획을 보여준다. 여성 수감자들이 유니온 베르케 군수공장에서 밀반출한 폭발물 작업반 사이를 이동하는 수감자들을 이용한 통신망 4개의 화장로를 동시에 공격할 타이밍을 맞췄다. 우선 목표 SS 장교들, 그 다음 화장로 파괴. 1944년 10월 7일 오후 1시 25분
SS 장교들이 처형 명단을 들고 제사화장로에 도착했다. 순응하기보다 소더코만도, 손덜코만도가 공격을 감행했다. 그들은 SS 상사, SS 오버샤퓨러, 루돌프 에를러와 다른 2명의 장교를 살해했다. 밀반입한 폭발물로 제사화장로에 불을 질러 완전히 파괴했다. 봉기는 제2화장실로 확산되었다. 수감자들은 감전 위험을 무릅쓰고 철조망을 절단하며 집단 탈출을 시도했다. 일부는 라이스코 마을까지 도달했으나 개와 기관총을 동원한 SS 증원군이 그들을 포위했다. 봉기는 6시간 만에 진압되었다. 그러나 SS의 대응은 시스템 설계의 핵심적 특성과 왜 소더코만도의 운명이 죽음보다 더 혹독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드러낸다. SS 행정기록 1944년 10월 8일에서 11일 특별작전 완료 제사화장터 소더코만도 진압 과정에서 250개체 제거 제2화장터 소더코만도 후속 정리 과정에서 200개체 제거 총 450개체 처리 제1-3화장터 부대 교체 인원 선발까지 유지 10월 14일 헝가리 수송대에서 신규 인원 선발 운영 능력 회복. 이 냉정한 문구는 극한의 잔혹성을 은폐한다. SS는 3일 동안 공개 교수형으로 제2화장실에서 생존한 200명의 수감자를 처형했다. 그러나 제1-3화장실 소더코만도에게 교수대를 설치하고 밧줄을 준비하며 처형을 목격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새로 도착한 수송대에서 새로운 수감자를 선발해 처형된 저항 세력의 시신을 처리하도록 강요했다. 72시간 이내에 시스템은 다시 가동되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저항은 시스템을 종식시키지 않는다. 단지 다음 운영자를 결정할 뿐이다. 누가 죽든 학살 기계는 계속된다. SS가 강제적 공모를 통해 스스로 지속되는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소더코만도에서 복무한 2200명의 남성 중 전쟁을 살아남은 이는 고작 110명에 불과했다. 해방 후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 운명이 죽음보다 더 끔찍했던 이유, 그리고 많은 생존자들이 해방을 또 다른 종류의 감금의 시작으로 묘사한 이유의 마지막 차원을 드러낸다. 필립 밀러는 기계적인 행운으로 살아남았다. 10월 봉기가 소멸 일정을 방해했고 1945년 1월 대피 혼란 속에서 다른 수감자 집단에 섞여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해방 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그가 34년 동안 침묵한 이유와 몇몇 소더코만도 생존자들이 강요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살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검사. 당신은 가스실에서 일했습니까? 증인 도브 파이시코비치. 저는 화장터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검사. 당신은 유대인 학살을 도왔습니까? 증인. 저는 수감자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죽였을 겁니다. 검사. 하지만 당신은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을 도우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증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증언을 계속할 수 없었다. 기록에는 증인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증언을 진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었다. 그는 이후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으며 1963년 자살했다. 이는 단발성 살해가 아니었다. 110명의 소더코만도 생존자 중 최소 12명이 해방 후 20년 동안 자살했으며 이는 다른 생존자 집단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이다. 아우슈비츠 생존자 프리고 레비는 1986년 에세이 회색지대에서 소더코만도 문제를 다루며 생존자들조차 강제 참여와 협력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분석했다. 레비는 이렇게 썼다. 소더코만도는 회색지대의 극단적 사례다. 나치가 의도적으로 조성한 그 도덕적 공간에서는 어떤 선택도 불가능했고 모든 행동이 죄책감을 동반했다. 그들을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나치가 시작한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도덕적 틀 자체의 파괴. 나치는 단순히 소더코만도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이 공모와 구분되지 않도록 설계된 체계를 구축했다. 이는 그들이 살아남더라도 저주의 심리적 부담을 지게 하려는 의도였다. 밀러의 1979년 증언에는 이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알기에
34년을 기다렸다. 그들은 물을 것이다. 왜 거절하지 않았나? 왜 그들을 경고하지 않았나? 왜 대신 죽지 않았나? 그리고 나는 도덕적 논리를 만족시키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단지 거절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생존을 해방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죽음의 형태로 만든 메커니즘만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소더코만도의 운명이 죽음보다 더 끔찍했던 마지막 차원이다. SS는 생존 자체마저 저주로 경험되도록 보장하는 체계를 설계했다. 해방으로도 끝낼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정신적 파괴였다. 소더코만도 체계는 전체주의 심리학의 정수를 보여준다. 생존 그 자체를 무기화하고 희생자를 공범자로 전락시키며 증언하기 위해 살아남은 자들조차 강요된 공모의 짐을 지게 하는 메커니즘이었다. SS는 모든 증인을 제거하려 했다. 그들은 90에서 120일마다 소더코만도를 전멸시켰다. 1945년 1월에는 화장로를 파괴했다. 문서를 불태웠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다. 증언들은 살아남았다. 그라도프스키, 랑푸스 등이 묻어둔 원고들이 회수되었다. 행정 기록들은 확보되었다. 110명의 생존자들은 결국 증언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함께 집단 학살의 기계장치에 대한 법의학적 증거를 제공한다. 단순히 살해 행위뿐만 아니라 시신을 제거하기 전에 증인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된 심리적 무기들까지도. 이 기록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 이상의 목적을 지닌다. 전체주의 체제가 어떻게 공모를 무기화하는지, 관료제가 어떻게 잔혹행위를 가능하게 하는지, 그리고 집단학살의 기계장치가 가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자신의 강제적 참여를 어떻게 요구하는지를 드러낸다. 나치는 증인들을 지우려 했다. 그러나 증인들은 증언을 남겼다. 그리고 그 증언은 단순히 기억을 요구할 뿐 아니라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살해 행위 그 자체를 넘어 산업적으로 효율적이고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법의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흔들림 없는 분석을 요구한다. 손더코만도 체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나치가 단순히 수백만 명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시체를 제거하기 전에 인성을 파괴하는 체계를 설계했으며 생존자들에 대한 생존 자체를 무기화했고, 이를 견뎌낸 이들이 일관되게 죽음보다 더 끔찍하다고 묘사한 운명을 창조했음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